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BYD의 순수 전기 세단 실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다이나믹 AWD 단일 트림으로 4,690만 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실구매가는 4,400만 원이 되면서 비슷한 스펙의 더 뉴 아이오닉 6 롱레인지 AWD와 비교했을 때 약 2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서 실은 외장 컬러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컬러는 코스모스 블랙 컬러로서 실하고 가장 잘 어울리면서 주무한 느낌까지 같이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의 디자인은 실의 디자인 언어인 오션 스페이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바다에서 느낄 수 있는 곡선과 아름다움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지능형 풀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야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주간주행 등은 이쪽과 아래쪽에도 곡선형으로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실만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실의 측면부로 왔습니다. 전반적인 크기는 더 뉴 아이오닉 6보다 소폭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저항 개수는 유려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0.219CD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전비와 주행 가는 거리에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팝업식 도어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나름 세련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다이나믹 AWD 단일 트림으로만 출시가 되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실버 컬러와 블랙 하이글로시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고성능 느낌이 약간 나고요. 휠캡도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예쁩니다. 실의 충전 포트는 후방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82.5kW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150kW급 급속 충전 시에 20%에서 80%까지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V2L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의 후면부로 왔습니다. 여기서 실의 스펙을 잠깐 알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실하고 3.8S가 붙습니다. 이는 실의 제로백을 나타내는 숫자로서 이 존재감이 엄청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언어인 오션 스페이스가 입혀져 있으면서 물방울 패턴의 리어 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도 순차 점등식이 들어가면서 밤에 봤을 때 존재감이 엄청 나더라고요. 범퍼 아래쪽에도 와이드한 머플러가 적용이 되면서 고성능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번호판 위쪽에 위치하고요. 전동 트렁크 기본입니다. 용량은 총 400리터를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넓진 않지만 유모차라든지 아니면 장바구니 정도는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실은 V2L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커넥터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최대 3.3kW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캠핑이나 레저를 했을 때에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에 들어가는 V2L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서 그런지 사용성은 조금 더 좋게 느껴집니다. 짠! 이번에는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인테리어는 블랙 단일이 적용이 됩니다. 시트는 버킷형 헤드레스트 일체형이 들어가면서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타봤을 때에는 이 쿠션감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착자감은 좋은 편에 속합니다. 퀼팅 파이핑도 나름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시트의 만족감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의 디지털 키를 보고 계신데요. 이걸로도 차를 제어를 할 수 있지만 테슬라 차량들처럼 카드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암레스트에 보면은 네모 방식으로 NFC 방식으로도 시동을 걸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발전된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컵홀더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가변식으로서 이렇게 깊이감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큰 텀플러 같은 경우도 이쪽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기어레버는 크리스탈 마감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주변부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다이얼과 함께 이렇게 공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도 집약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무선 충전 패드는 2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수석 사람도 편안하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2.8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BYD 차량들은 이렇게 회전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세로형으로도 볼 수 있지만 가로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조금 신기한 게 공조 시스템이 이 화면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왜 신기하냐면은 에어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의 차량들은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막을 때 이 안쪽에 레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실은 이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포커스, 간접, 스윙, 자유, 오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포커스로 누르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쏘는 방향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외에도 스윙을 누르면은 이렇게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거든요, 방향이. 그리고 아예 끄고 싶을 때에는 오프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사라지면서 실제로도 바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실은 에어벤트를 조절을 할 수 없는 차량인 줄 알았는데 디스플레이에서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이외에도 통풍과 열선 시트는 조수석까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서 외부 공기나 실내 온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T맵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폰 프로젝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길 찾기가 가능하고요. 또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들어가 있어서 유튜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살짝 반응감은 느린 편인 것 같아요. 터치도 이렇게 쿼티 방식이 들어가 있지만 터치 감도가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하면은 엄청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유튜브가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어플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스트리밍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세미 D컷이 적용이 됩니다. 좌측에는 ADAS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 우측에는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10.25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나의 속도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모두도 많지는 않지만 총 2가지로 변환이 됩니다. 이거는 클래식 테마고 심플 테마로 바꾸면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 근데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디자인 자체가 많이 변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한국 시장의 풀옵션 트림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인 오디오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도어 캐치 앞쪽에 다인 오디오라고 엠블럼이 따로 붙는데요. 이는 스피커가 총 12개가 들어가 있으면서 출력은 775W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브랜드 오디오가 들어가서 그런지 음질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도어 트림에도 현재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무빙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무빙은 운전할 때 좀 정신 사나워서 고정형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스웨이드, 알칸타라 스웨이드 재질과 함께 고급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심심하지 않게 군데군데 이런 하이글로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디자인은 화려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 운전석에 앉으면 이러한 느낌입니다. 위쪽에는 글라스 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왠지 테슬라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틴팅이 어둡게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이 막 엄청나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게 차광이 많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승차는 현재 틴팅을 좀 세게 넣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시트가 부들부들하고 착자감이 좋아서 그런지 운전할 때에도 이 가이드 시트가 운전자를 잘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그럼 시승을 떠나보겠습니다. 고! 짠! 저는 C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일단 첫 주행 감각이 되게 날렵하네요. 되게 날렵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전기 세단인 현대의 아이오닉 6를 탔는데요. 아이오닉 6하고 비교하면은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주행감도 그렇고 뭔가 첫 주행 느낌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세단이 가지고 있는 낮은 시트 포지션과 함께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안정된 무게중심 이런 것들이 살짝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배터리가 75%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거리 표시 모드가 보통과 다이내믹 이렇게 2가지가 있거든요. 현재는 보통으로 해놨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06km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다이내믹으로 바꾸게 되면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337km라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다이내믹 같은 경우는 최대치로 뽑을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통 모드가 일반적인 주행 가는 거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쉬운 게 지금 제가 이 디스플레이 모니터에서 좀 큰 숫자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큰 숫자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아이콘으로나마 볼 수가 있어요. 75% 차이죠. 실내 배터리는 82.5kW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국내 인증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는 407km를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배터리가 75% 차 있을 때 한 300에서 330 그 정도 가는 거 보니까 인증받은 것만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국산 전기차들하고 비교하면은 배터리도 뭐 3원계 들어가고 또 요즘은 SK 온 최신 배터리 9원반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들은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발끝 섬색 컨트롤을 하면은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보다 100km가 더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에 반해 BYD라고 말하면 얘가 자꾸 음성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작게 말할게요. BYD 차들은 인증받은 주행거리만큼 나온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에는 회생제동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는 회생제동 강도를 보통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여기서 엑셀레이터 밟고 발만 떼볼게요. 밟고 발만 뗐습니다. 발 뗐을 때 보통 강도 같은 경우는 진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회생제동이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랬을 때는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회생제동 감도 레벨 1 정도에 해당하는 감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엑셀레이터 밟았다가 발만 떼면은 스무스하게 속도를 덜어내줍니다. 그래서 요 보통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계속 항속하는 상황일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회생제동 강도를 높음으로 세팅을 바꿨습니다. 높음으로 바꾸니까 동일한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엑셀레이터 레버를 좀 더 깊게 밟아야지 그 속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엑셀레이터 쭉 밟았다가 발만 떼볼게요. 발 뗐습니다. 회생제동이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밟았다가 발만 떼볼게요. 이게 지금 마이크가 덜컹덜컹 할 정도로 갑자기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속도를 많이 덜어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완전 정차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진 않지만 꽤나 적극적으로 회생제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고서고 막히는 출퇴근길에 높음으로 설정을 해두면은 좋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회생제동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그거를 별도로 끌 수 있는 버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세밀한 조정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속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 중이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이게 전기 모터가 나름 세밀하게 윈도우로 완전히 닫아주고 있긴 하지만 외부 소음 유입이 잘 막아준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실 같은 경우는 윈드실드를 포함해서 여기 1열 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도어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보통 중형급에는 이 도어 안쪽에 도장면이 훤히 보이거든요. 근데 실 같은 경우는 고급 세단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한 번 더 커버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외부 소음 유입도 많이 막아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고 이런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최종적인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 입장에서 실내 MBH, 실내 정숙도를 느껴본다면 다른 중형 세단하고 비교했을 때 더 조용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더 시끄럽지도 않아요. 그냥 중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더 좋지도 않고 더 나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중형 세단 그 정도의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인치수로 고를 수가 없습니다. 단일 트림으로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하면 실은 최저 지상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부 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부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타이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이 살짝씩 유입이 됩니다. 안 좋은 노면에서의 하부 소음은 잘 막아주는 편에 속하지만 타이어 스펙이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인데요. 실은 주파수 가변형 댐핑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이는 특정 주파수의 입력값을 해놔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노면에서는 좀 댐핑 값을 느슨하게 해서 컴포트하게 풀어줄 수 있는 서스펜션 방식인데요. 지금처럼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승차감이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안 좋은 노면, 이렇게 포트홀 구간이라든지 살짝 크랙이 있는 구간, 그런 데를 지나갔을 때에는 노면의 상황을 좀 더 직접적으로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고가 낮기도 하고 최저 지상고도 낮아서 그냥 시트 포지션 자체가 땅에 딱 붙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카에 준할 정도의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오는 승차감 손해가 살짝은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이 아주 잘 된 도로에서는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제가 시승 중인 실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류는 37psi, 후륜은 42psi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전륜과 후륜의 격차가 조금 크긴 하지만 이 정도 공기압을 가졌을 때 승차감은 1열은 좋습니다. 좋은 편에 속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실은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요 기어 레버 안쪽에 다이얼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약간의 레드 컬러가 추가가 되는데 기본적인 클러스터 디자인이 많이 변화가 되는 편은 아닙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낮췄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야, 이 듀얼 모터! 4륜구동! 이 짜릿함! 와! 야! 오씨,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오! 장난 아니에요. 와! 출력이 미쳐버렸습니다. 야! 육체는 지금 여기 있지만 제 영혼은 저 1km 뒤에 있거든요. 그만큼 풀 가속을 했을 때 엄청난 토크감과 함께 팍 치고 튀어나가줍니다. 특히 싱글 모터를 가진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 얘는 한국 시장에는 듀얼 모터 4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출력이 엄청납니다. 내연기관 환산시의 실은 523마력에 68.3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마력 자체가 500마력대가 넘다 보니까 진짜 미쳤어요. 살짝 무서울 정도의 고출력을 자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풀 가속을 하면은 진짜 제 가방이 뒤로 탁 튕겨나갈 정도로, 와, 이 듀얼 모터가 아주 열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실은 제로백이 무려 3.8초대입니다. 이는 억대를 호가하는 차량들의 제로백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밟았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이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에는 컴포트하고 데일리한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지션에 고출력의 모터를 달다 보니까 약간 언밸런스함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잘 조절을 해서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와, 진짜 급가속에서 오는 짜릿함이 제가 최근에 탔었던 전기차 중에서 가장 스피드합니다. 가장 스피디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엑셀링 민감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지금은 에코 모드로 다시 바꿨거든요. 엑셀을 밟아보면 즉각 토크감을 강하게 가져가긴 하지만 확실히 엑셀에서 느껴지는 민감도가 달라져요. 즉 실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가속 민감도가 많이 달라지는 편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침 또 3D 어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모니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향 지시등을 켜놨더니 이런 것들까지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디테일함 진짜 좋다.
실은 이 후면, 그러니까 뒤쪽에 리어램프 쪽에 제가 깜빡이를 켜면은 순차 점등식으로 나오거든요. 요게 화면에서도 구현이 됩니다. 근데 바디 컬러는 또 연동이 안 됩니다. 지금 약간 날렵합니다. 실의 제원은 더 뉴 아이오닉 6와 비교했을 때 덩치가 살짝 작습니다. 그래서 전장도 살짝 좁고 휠베이스도 살짝 작고 또 전폭도 살짝 작거든요. 하지만 덩치감만 봤을 때에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좁은 유턴 구간을 지나갔을 때 조향 감도는 아이오닉 6보다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실이 조금 더 기어비가 높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적은 핸들링으로 큰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막 골목길 있잖아요. 운전하기 좀 까다로운 곳. 그런 곳에서는 실이 조금 더 민첩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근데 스티어링 모드를 여태까지는 제가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방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거든요. 근데 모드를 바꾸니까 핸들 무게감이 많이 다르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핸들이 갑자기 많이 무거워집니다. 많이 무거워져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실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고요. 스티어링 모드도 스포츠로 변경을 해둔 상태입니다.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전고가 낮고 최저 지상고가 낮은 차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처럼 코너 구간에서 굉장히 민첩하면서 롤링도 없고 하중이동도 거의 발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아 나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한국 시장에 실이 런칭이 처음 되었을 때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실을 타고 저는 서킷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때 뭐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하면은 약간의 호불호가 있긴 하겠지만 나름 서킷 주행도 잘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코너 구간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구동이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딱 핸들을 딱 틀고 나서 무게중심 이동이 크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셀2 바디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터리가 하부 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 무게중심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어서 방금처럼 펀 드라이빙을 했을 때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급조향 해볼게요. 딱 이렇게 핸들을 틀고 나서 이 무게중심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급조향했을 때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차들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급주행을 해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날렵하게 주행을 하면 안 되기는 하죠. 하지만 얘는 펀 드라이빙이 가능한 차량이다 라는 거를 이러한 포인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셀2 바디 구조가 비틀림 강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 차체가 비틀릴 때까지 펀 드라이빙을 할 일은 별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구조 덕분에 방금처럼 급주행을 했을 때 안정감을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높게 느낄 수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핸들 좌쪽에 버튼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한 번 클릭만으로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1k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차선 보조, 핸들 보조도 들어가 있고 측후방 보조, 경고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곡선 구간에서는 나름 차선 중앙으로 가주려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실 텐데 전방에 HUD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HUD에서 이 핸들 보조 아니면은 뭐 옆에 차가 왔을 때 차가 있는 그런 경보 시스템도 HUD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인식률은 괜찮은 편이다 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전방의 클러스터도 내가 가고 있는 도로가 지금 점선인지 아니면 실선인지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도를 살짝 높였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차가 있고요. 여기서 제동을 얼마나 스무스하게 하는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방에 차 있습니다. 근데 서서히 감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자연스러워요. 되게 자연스럽게 감속을 해줍니다. 마치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디테일의 완성도가 좋게 느껴집니다. 근데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하면 제가 이렇게 핸들에서 손을 뗐잖아요. 이 경고문이 조금 빨리 오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주행보조 기능은 어디까지나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시 운전자가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행 가는 거리와 전비 정보입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배터리가 69%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280km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복합 전비는 킬로당 4.2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에너지 소비창을 보면은 누적 평균 전력 소비량, 주행 시간, 평균 속도 이런 것들을 구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비를 정확하게 숫자로 딱 볼 수 있는 매뉴얼 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클러스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클러스터에도 전기 소모량과 함께 누적 평균 전기 소모량 이런 것들만 볼 수 있어서 전비가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실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실내 공간이 넓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서 AWD,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지만 바닥이 완전 플랫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넓은 편입니다. 제 기준으로 레그룸은 2뼘 정도가 나오고 헤드룸도 주먹 2개 정도가 나옵니다. 더 뉴 아이오닉 6와 비교하면 레드룸은 살짝 좁게 느껴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안 좋은 노면 구간을 지나가면서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먼저 방지턱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게 현재 19인치 휠이 달려있는 C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은 전류는 36psi인데 후륜은 조금 높아요. 41psi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아이고 노면 상태를 갔을 때에는 약간 거칠게 반응을 해줍니다. 다만 좌우 구간이 똑같은 방지턱 구간에서는 되게 나긋나긋하게 충격을 흡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방지턱 구간이 아닌 지금 진짜 안 좋은 노면 구간을 가고 있거든요. 맨홀 있고 포트홀 있고 막 공사 막 대충 해가지고 노면 안 좋은 그런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1열에 비해서는 2열은 살짝 와일드합니다. 참고로 실의 2열 현가장치는 좌우가 독립 방식인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장착이 됩니다. 다만 이게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도 안쪽에 스프링을 어떤 거를 썼는지 댐퍼를 어떤 거를 썼냐에 따른지 따라서 최종적인 승차감이 달라지는데요. 실은 중형 세단입니다. D 세그먼트인데 다른 D 세그먼트 세단하고 비교했을 때 2열 승차감은 중간입니다. 더 좋지도 않지만 더 나쁘지도 않다. 그냥 중형 세단의 정석에 가까운 2열의 승차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너무 포장이 잘 된 도로에서는 편안하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세미 오프로드 안 좋은 노면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약간의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방지턱 구간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탔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4인 가족이 다 탑승을 한다기보다는 혼자 내지 둘이 탔을 때 조금 더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방지턱 구간에서는 또 나긋나긋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실은 아이오닉 6하고 비교하면은 전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스포츠카 정도의 낮은 전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최저 지상고도 낮습니다. 거기 높이에서 오는 충격의 흡수량이 살짝 적은 것 같아요. 전고를 조금 더 높여놨더라면 좀 더 데일리하고 컴포트한 승차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 교차로를 돌 때에도 컴포트하게 반응을 해줘서 편안해요.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편안합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얘가 지금 2열 리클라이닝이 안 되거든요. 기본 각도가 조금 서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엉덩이 시트도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가지고 살짝 체형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헤드레스트도 다른 차량들과 비교하면 두께가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불편해요. 약간 거북목에 특화된 그런 두께랄까요? 이거는 실제로 앉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C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C의 에어백은 총 9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유로엔캡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프렁크가 존재합니다. 기본 용량은 53리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전기 같은 것들을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YD의 C 어떻냐? 고출력 전기 세단답게 데일리카로 탔을 때에는 편안하지만 달릴 때에는 빠르게 갈 수 있어서 일상에서의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는 전기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LFP 배터리로 인한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초반대인 거는 살짝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